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를 통해서 삼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지도와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스토리를 정리하고 그리고 삼국이 어떻게 통일되었는지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에 화면이 하나도 안 나와서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막 해서 촬영을 다 했는데 글쎄 화면이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그 충격과 그 좌절, 네, 그 마음을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앞에 깜짝 짧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지도를 통해서 삼국의 항쟁 과정과 그리고 삼국 통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세기 지도를 그릴 거예요. 4세기. 4세기는 누구 전성기였어요? 자, 4세기는 백제 전성기였죠. 그래서 백제 전성기 왕 누구예요? 근초고 왕이죠. 근초고 왕이 마한 지역을 병합합니다. 마한 지역을 병합하고 그리고 어디를 공격했나요? 고구려를 공격했죠. 그래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누구를 원통하게 전사시켰어요?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초고 왕 같은 경우는요. 교류를 활발하게 하게 되는데 중국의 동진, 그 다음에 일본, 큐슈 쪽으로도 그리고 가야 쪽으로도 이렇게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세기 지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세기는 누구 전성기예요? 그렇죠, 고구려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전성기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성기의 왕 4세기 말 5세기 초에 누구였죠? 광개토대왕이었죠.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영토를 어느 쪽으로? 북으로 넓혀서 만주 지역으로 확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광개토대왕 또 뭐 했어요? 왜구를 격퇴했는데 어디에 쳐들어온?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하게 되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증거가 뭐였어요? 이쪽에 있는 광개토대왕 능비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신라 귀족의 무덤이었던 호우총, 거기에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다 그랬죠. 거기에 이제 광개토대왕의 풀네임이 나와 있어서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장수왕은 어떻게 해요? 영토를 남쪽으로 넓히게 되죠. 남하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관련된 비는 뭐가 있었어요? 중원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영토 확장 지도, 5세기 지도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세기 지도는 누구 전성기예요? 자, 신라의 전성기죠. 신라 무슨 왕? 자, 진흥왕이죠. 그래서 진흥왕 때 영토를 어느 쪽으로? 한강유역도 차지하고 요 동해안 쪽으로도 차지하고 이렇게 넓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단양 적성비라든가 진흥왕 순수비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지도만 보고도 이것이 몇 세기인지 그리고 누구의 전성기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린 지도를 보면 화살표가 뻗어나간 게 그 나라 전성기네요. 물론 이렇게 보면 너무 쉽죠. 그런데 문제에는 화살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문제에는 그냥 영토, 영역 이런 것들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삼국항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일까요? 바로 한강유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몇 세기 지도인가 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 어디를 딱 째려보면 돼요? 맞아요. 한강유역을 째려보면 됩니다. 한강유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 이것이 삼국항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전성기였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딱 째려보니까 4세기는 누가? 백제가, 5세기는 고구려가, 6세기는 신라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 역사라고 하는 건 흐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부분 배웠지만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4세기 지금 백제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성공국에서 고국 원앙 전사시켰다 그랬죠. 어느 나라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온 거예요? 고구려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고구려 망했나요? 없어졌나요? 아니죠. 지금 이렇게 막 전성기로 나갔잖아.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예요? 그럴 수 있었던 건 바로 개혁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일, 여러분 요즘 역사 문제의 트렌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사이 시기에 일어난 것. 보통 사료 2개를 주고 가나 사이 시기에 일어난 것들을 물어본다든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지도와 이 지도 사이에 일어난 것,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 사이에 어떤 왕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어떤 왕이 있었어요? 고구려에서 뭐 해야 돼? 개혁해야 되죠. 고구려의 개혁군주 누구예요? 소수림 왕이죠. 그리고 지금 이 지도는 영토 확장이 쭉 거의 완성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가요? 광개토대왕 때 일들도 들어가겠네. 그쵸? 만주로 영토를 확장해 가는 것들이 들어가겠죠. 신라의 왜구도 이미 격퇴된 이후 상황의 지도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혹시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뭐 질문하거나 이러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 다음 강의에서 이제 차근차근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장수왕도 비 다 세웠잖아. 확장 끝냈죠. 그러니까 여기 장수왕의 업적도 들어가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 지도와 이 지도 사이에 소수림왕이 한 거, 광개토대왕이 한 거, 장수왕이 한 것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만약에 4세기, 5세기 이 두 지도 사이에 일어난 것, 고구려에 불교가 수용되었다, 태학이 설립되었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적어드리진 않았는데요. 백제에도 좀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고대 국가, 중앙집권국가의 조건이라고 했을 때 영토 확장, 그리고 율령 이런 거 말고 또 이거 말고 또 뭐 있었어요? 불교 있었죠. 불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교 수용을 안 배운 나라가 있어.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신라는 버풍왕 때 배웠죠. 근데 백제를 안 배웠잖아요. 백제 같은 경우는 누구 때냐면 침류왕 때입니다. 근초고왕 이후에요. 근초고왕 이후 4세기 말에 침류왕이 이제 불교를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라는 누가 있을까? 신라는 우리 광개토대왕하고 관계에 있는 신라왕 있잖아요. 야, 너 이름이 뭐니? 저 김내물인데요. 이제 김으로 해? 뭐 김씨 왕이 세습을 해? 라고 말했었던. 아, 광개토대왕 도와주세요.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제가 뇌물 드릴게요. 누구예요? 저 내물왕이잖아. 그래서 신라의 내물 마립간도 들어가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5세기에서 6세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답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면 5세기에서 6세기로 넘어갈 때 누가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어요? 신라가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죠. 자, 그러면 신라가 주인공이겠네. 자, 신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고구려의 압박으로 인해서 찌그러져 있는 상태잖아. 그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전성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 되겠죠. 누구? 지증왕. 그러면서 지증왕이라고 했을 때 머리를 막 스치고 하는 것들이 있죠. 왕호라든가 신라라는 이름이라든가 우상국을 정복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누구? 자, 버풍왕. 우리 업적 겁나 많았던 그런 왕 있었죠. 우리 떠오르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뭐 있었어요? 저 불교 율령,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이름이 법이잖아. 그리고 뭐 건원연호라든가, 그리고 여러분 기억 안 나요? 그럼 빨리 이제 노트라도 찾아보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니까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죠. 어떤 거 있었어요? 뭐 금강가야를 병합했다라든가 상대등, 병부 뭐 이런 것들 배웠었던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토 확장이 끝난 거니까 누구 업적도 들어간다고요? 진흥왕 때 일들도 들어간다고요. 지도 사이에. 자, 그리고 여기 뭐가 또 들어가냐면 이제 백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백제 왕들 중에 배우진 않았어. 우리가 그 표로 봤을 때 근초광에서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인해서 위축됐어요. 막 수도도 뺏기고 이랬어요. 이때 다시 한번 백제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했던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왕들이 있냐면 우선 무령왕이 있어요. 무령왕 많이 들어봤죠? 무령왕릉 뭐 사진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무덤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고 무령왕 같은 경우는 백제는 지방을 22개의 담로를 설치해놨어요. 지방에. 거기에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중요한 왕,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 하나 더 있거든요. 성왕이라는 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따로 빼서 알아본다고 했었던 그 왕 있죠? 그 왕이 바로 성왕입니다. 누구랑 관계 있는 왕이라 그랬어요? 진흥왕과 관계 있는. 장수왕의 남하 정책 이후에 백제와 신라는 혼인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왕의 사위가 진흥왕이에요.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한강유역을 회복했던 그게 이제 성왕 때 일이거든요. 성왕한테는 꿈이 있었어. 어떤 꿈이 있었냐면 꼭 한강유역을 회복하고 말리라 라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요. 뭐 불교도 많이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꿔요. 우리 막 기분 전환할 때 머리 자르고 이러잖아. 근데 국가가 머리 자르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럴 땐 이제 국호를 바꾼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제의 수도가 어딜까요? 백제는 원래 한강유역에 수도가 있었지. 바로 위례성이었는데 지금 그 수도일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고구려한테 뺏겼었던 상황이니까. 그래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웅진이라는 곳에 수도를 삼아요. 급하게 수도를 잡긴 했는데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좋은 수도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성왕 때 사비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을 일시 회복해요. 누구랑 손을 잡고? 신라의 진흥왕과 손을 잡고. 그런데 누가 배신 때려요? 신라 진흥왕이 배신 때려요. 그래서 성왕이 화가 많이 났죠. 평생의 꿈이었는데. 그래서 말을 몰고 신라랑 싸우러 가게 됩니다. 그러다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게 성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성왕도 있었어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4세기, 5세기, 6세기에 이어지는 상황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무엇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까요? 맞아요. 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네, 이제 이 지도 이후에 7세기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7세기가 되면서 이제 중국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요. 중국의 통일 왕조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를 좀 그려보면 이쪽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고구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백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신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통일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통일왕조가. 그래서 수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주변 애들을 쭉 복속시키고 나서 수나라가 봤더니 말 안 듣는 애가 있는 거야. 누가 말을 안 들어요? 고구려가 말을 안 들어요. 왜 우리가 니네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는 고구려도 굴복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113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싸움이 뭐예요?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사실 이렇게 온라인 계약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스크린으로 만나게 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스크린으로나마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면 영상에 담다 보니까 무언가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풍부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근대사가 예전 OT 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얘기를 많이 못하는데 이 온라인 계약 때문에 더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쉬움은 근현대사로 조금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수대첩이라든가 조금 이따 고구려와 당나라의 싸움이라든가 여기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거나 그러셔도 좋을 것 같고,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시면 그래 한번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수대첩에서 113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오게 되는데 보급이 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청야 전술 때문에 이쪽을 다 불태우고 고구려가 뒤로 쑥쑥 빠지는 그런 전술 때문에 보급이 쉽지 않았어요. 식량 문제가. 그래서 수나라가 정예병만 꾸리는데 그게 무려 3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숙이 끌어들인 다음에 청천강, 그러니까 지금의 청천강이고 당신 살수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막아놨던 물을 펑 터뜨리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뒀던 게 살수대첩입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무리한 고구려 원정과 대운하로 인해서 금방 망하게 돼요. 그리고 수나라 다음에 들어왔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당나라입니다.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했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당나라도 수나라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굴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당나라의 공격은 어느 싸움에서 막을 수 있었냐면, 미안합니다, 안시성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황제가 당태종이 직접 군대를 끌고, 그때도 어마어마한 80만이라고 하는 보급이 잘 돼 있는 병력을 끌고 오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안시성 싸움, 안시성을 결국 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당태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동아시아사나 세계사에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탑3 안에 항상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황제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당태종이 고구려 원정은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유언으로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다시는 절대로 고구려를 공격하지 마라,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고구려가 그런 수당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막아내는, 한반도 지역을 막아내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죠. 위에서는 덩치 큰 애들끼리 싸우고 있었고요. 아래서는 이제 신라, 백제 조금 작은 애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유리했을까? 한강역을 차지했으니까 신라? 아니에요. 백제가 더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조금 당시에 혼란기였어요. 여왕이 등장한 시기였는데요. 아니, 선생님, 여왕의 등장을 혼란기라고 말하다니요.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성 지도자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도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성 지도자가 어떻게 등장했느냐, 무엇 때문에 등장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은 그 여성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 누가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등장한 거라면,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충분히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갈 만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분만, 성골만 왕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왕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 사회가 혼란했던 겁니다. 그런데 백제 같은 경우 당시에 훌륭한 왕이 등장해요. 굉장히 의롭고 자비롭고 이런 왕이 등장해요. 의롭고 자비로운 왕? 설마? 맞아요. 의자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의자왕이라니요? 의자왕은 대표적인 폭군 아닌가요? 백제를 망하게 한 막 삼천국녀 이런 거 아닌가요? 물론 의자왕이 처음에 즉위했을 때 굉장히 의롭고 자비롭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런 기록들이 물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자에 의한 기록이니까 과연 그것을 100% 믿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자,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위기에 빠진 신라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가게 되냐면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게 됩니다. 김춘추가 가게 돼요. 당시 고구려 지도자는 연개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개토대왕이 그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신라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고구려가 연개소문이 도와준다 그래, 안 도와준다 그래요? 도와준다 그래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대요. 어떤 조건이냐면 한강유역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신라 입장에서 여러분 한강유역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으면 전성기 주도권, 삼국항쟁의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땅이잖아요. 왜 중요할까요? 한강은. 한강이 중요한 이유는 전 땅이 비옥합니다. 강 주변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중국과 교류하기에 좋은 위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신라가 고구려에게 한강유역을 넘겨주고 도움을 받는다? 이건 고구려의 식민지가 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그건 좀 곤란한데요? 라고 했더니 영계소문이 나도 널 돌려보내긴 곤란한데? 라고 하면서 잡아 가두게 돼요. 그래서 김춘추가 내가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춘추가 고구려에 좀 똑똑하고 그리고 좀 뇌물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관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막 뇌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김춘추한테 그 관리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옛날 얘기를 해줘요. 내 김공에게 얘기를 하나 들려주도록 하겠소. 라고 하면서 구토지설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토지설이 뭐예요? 그 토끼 구한 이야기 있잖아요. 토끼 간 용왕님. 그래서 토끼가 어떻게 살아나요? 아유 용왕님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이고 제 간은 제가 햇볕에 잘 말려놨어요. 육지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육지 가서 가져와 봐. 라고 하는데 토끼가 육지에 도착하자면 어떻게 해요? 야, 그 말을 믿었냐? 이러고 거짓말하고 도망가죠. 김춘추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계소문한테 저희가 한강유역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강유역을 돌려드리려면 여왕님의 사인이 필요하니 그 사인을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라고 풀려나요. 그리고 신라로 가요? 아니요, 당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당 동맹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구려 백제도 동맹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 동맹은 백제랑 원래 친했었던 외랑도 연결이 돼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요 위쪽에 당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었던 돌궐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십자 대결이 펼쳐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삼국 통일까지 이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누구를 먼저 공격할까요? 백제를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660년 백제가 멸망당해요. 그래서 뭐 황산벌 전투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관창 나오고 개백 나오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얘기 많이 들었었던 것들. 그리고 나서 668년 고구려가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구려 백제가 망하고 끝났냐? 그렇진 않았고요. 이 두 국가가 망하고 나서 그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그래서 백제의 부흥운동, 고구려의 부흥운동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백제 같은 경우는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흑치상지, 이름이 좀 독특하죠? 도침, 복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건모잠, 안승, 고연무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게 돼요. 흑치상지, 도침, 복신, 그리고 건모잠, 안승, 고연무. 그런데 지금 저 이름들 너무 어렵고 좀 외우기 까다롭죠? 그럼 외우는 팁을 좀 줄게요. 지금 나라가 망했잖아. 그래서 그걸 다시 되살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복수의 칼을 갈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복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잘 때도 뭘 안고 자요? 검을 안고 자는 거지. 검 안고, 건모장, 안승, 고연무. 자, 그리고 지금 막 우리나라한테 해를 끼친 그런 나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암살하고 이래야 되죠. 그런 사람들 암살하려면 흰 옷 입어야 돼? 검은 옷 입어야 돼? 검은 옷, 흑도복 입으면 되잖아요. 흑치상지, 도침, 복심, 흑도복.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되겠죠? 선생님, 근데 그래요. 검 안고 흑도복 이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나라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또 봐봐요, 여러분. 검 안고의 고가 고구려 왕족 성씨잖아. 그러니까 고는 고구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의 반대가 뭐야? 대비되는 거. 흑백이잖아. 흑하고 백이 연결돼야죠. 그래서 백제는 흑치상지랑 연결 주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 따라오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 백제고구려 멸망했으니까 이제 삼국 통일 끝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때 당이 야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 신라의 땅에다가 그런 식민통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도독부, 도호부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라는 당과 한판 전쟁을 펼치게 되는 거죠.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나당 전쟁의 격전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기벌포 전투와 매소성 전투가 있어요. 매소성, 기벌포 전투. 여기서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 삼국이 통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삼국이 어떻게 통일됐는지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여러분, 삼국 통일의 한계는 뭔가요? 그쵸? 외세를 끌어들였다. 당나라를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죠. 근데 의의는 뭐예요? 하지만 그 외세를 극복했다. 그리고 삼국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시험 문제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낼 수 물론 있죠.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를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저는 수능형 문제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건 객관적 팩트를 주로 물어봅니다. 객관적 팩트. 그런데 의의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평가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뭐 읽기 자료나 그럼 생각해보기나 이런 거에 쓰는 칸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내가 시험을 잘 보려고 접근해야지, 시험을 잘 보려고 생각해봐야지 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시험에는 저런 팩트들을 잘 정리하면 되는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선생님, 그럼 생각 안 해봐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쵸, 바로 그런 역사적 사고력, 비판력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함이니까 시험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껏 펼쳐보시고 그 생각을 저와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승호 선생님, 저 이 문제를 선생님과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보고 있는 사람들과 토론하고 싶습니다 라는 주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의 생각 그리고 다른 많은 친구들의 생각 이런 것들 한번 같이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삼국의 발전부터 해서 통일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가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가야 같은 경우는 그냥 따로 박스를 만들어서 우리 필기 구석에다가 좀 따로 적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가야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발달했냐면요. 우리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위에서부터 보였죠? 그쵸? 다 기억하고 있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있었죠? 그 중에서 사만 쪽에서 마한 지역은 백제가 병합을 했고, 그리고 진안 지역은 신라가 병합을 했죠? 가야는 바로 변한 지역에서 발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야라고 하는 곳에서 뭐가 많이 났을까? 우리 여러 나라 성장 필기에 변한 지역에 뭐가 많이 났다고 되어 있어요? 철이 많이 났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야 지역은 철이 많이 생산돼서 주변국으로 많이 수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발견된 유물로는 경이새라든가 여러 철로 만든 그런 유물들이 발견되게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남부죠. 평야 지역이 발달해서 농경도 발달했었던 지역이 가야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가야는 크게 전기가야와 후기가야로 나누게 됩니다. 가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국가가 연합되어 있는 연맹 왕국의 형태였는데요. 우선 전기가야 연맹은 누가 주도했냐면 금관가야가 주도했습니다. 금관가야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김해예요. 그러다가 조금 화살들을 길게 뺄 겁니다. 후기가야로 바뀌게 되는데, 후기가야 같은 경우는 누가 주도했냐면 대가야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대가야의 중심지는 고령입니다. 자, 그런데 왜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가야연맹의 주도권이 넘어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넌 이미 알고 있어. 뭐예요? 금강가야가 왜 몰락했을까? 맞아요. 바로 누구 때? 광개토대왕 때. 광개토대왕 때 무슨 일이 있었지?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하면서 왜구가 어디 쪽으로 도망갔어요? 가야 쪽으로 도망갔거든. 금강가야, 김해 쪽으로 도망갔거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쭉 추격을 해가지고 이 금강가야까지 하루아침에 신석기 시대로 돌려먹어요. 몰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야연맹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고 전기가야, 후기가야로 나누게 돼요. 자, 됐나요? 그래서 가야연맹의 역사는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되고요. 우리 참고로 알고 있는 것도 있죠? 금관가야 같은 경우는 언제 망해요? 누구 때? 신라, 그쵸? 버풍왕 때 병합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가야 같은 경우 누구 때? 진흥왕 때 병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김해김씨예요. 자, 우리 김해김씨 손 들어봐요. 저 반에 엄청 많죠? 그 김해김씨, 여기 김해라고 적혀있잖아요. 김해김씨의 시조 김수로왕이 이제 금강가야의 이제 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넘어가게 되면서 신라의 귀족 성씨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국이 어떻게 통일되어 갔는지까지의 과정도 봤고요. 그리고 플러스 옵션 추가적으로 이런 가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흐름이 바뀌게 돼요. 남북국 시대, 이제 통일된 신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쪽에서 고구려 유민들을 중심으로 또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죠. 바로 발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격변의 한반도에는 이제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될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